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도마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출비라는 네이버 사이트에다가요, 기출비에다가 구보시의 1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파일이 한 4, 50개가 떠요. 근데 그거를 다 본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찾다 보니까 원문이 있어요. 이게 원문이 별로 두껍지 않으면 이게 읽어보기를 권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는 여기가 나오는데요. 시험에는 여기가 나와요. 수능에는 여기가. 이해되나요? 네. 그럼 구보시를 낸 거 맞잖아요. 또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텍스트가 낯설으면 이 전체 줄거리를 아는 애는 푸는데 모르는 애들은 다시 처음부터 막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소설 읽듯이 문학작품으로서도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근데 이 이름이 왜 구보칠까요? 그 작가의 네. 호라고 해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구보가 이렇게 구보하다 걷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구보 구령간에 구보한다 그럼 걷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이 구벌은 9가지 주머니 9가지 보물 이렇게 한자로 써주면 알겠는데 한자로 안 써주니까 거기까지 찾아보진 않고 어쨌든 구보시가 하루 동안 다니는 건데 이제 질문이 먼저 첫 번째 만연체 문장. 자 그러면 만연체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근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걸리니까. 자, 이 문체는 글을 쓰는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은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개성을 문체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체는 기본 문체가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다양한 플러스 알파의 문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8개가 뭐가 있냐면 문어는 구워 먹는다고 이렇게 외우거든요. 문어체 반대는 구어체예요. 구어체는 입구로 써요. 구어체. 입구. 말투. 말하는 거. 요거는 문장체. 자, 그럼 판소리 계열은 구어체고, 그죠? 고전설은 문장체인데 구어체가 좀 섞이겠죠. 그래서 문어체 반대가 구어체예요. 자, 만연태는 많이 연결해서 써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겠죠. 근데 간단하게 결론 맺으면 간결체라고 해요. 문장이 짧겠죠. 간결체는 간단하게, 만연체는 많이 연결했어요. 근데 이 단어에서 수식어, 피수식어에서 많이 꾸며지면 문장이 화려해지죠. 화장하면 화려체라고 해요. 화장하면. 근데 화장을 안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건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조체가 간결체일 가능성이 크죠. 네. 만연체는 화려체일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수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만연체와 간결체는 이게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복문이 많이 쓰면 만연체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강건체가 있어요. 강력하게, 건강하게. 건강하면 우유 먹어. 우유처럼 부드럽게. 우유처럼 부드러운 말투, 강건한 말투. 이게 이제 기본 문체거든요. 여기다가 여성적 어체, 기도적 어체, 의지적 어체, 여성적 하면 남성적도 있겠죠. 그다음 기도체, 기도 쪽. 그다음에 독백도 있겠죠. 독백체, 대화체, 독백체, 뭐 의지체. 뭐 이 잡다한 모든 것들 그 글의 특성을 어떤 단어로 하고 무슨 체 해버리면 문체가 돼버려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구보시의 일이라고 주제를 항상 있죠. 주제 구보시의 하루가 많이 연결된 여러 가지 일들을 썼겠죠. 그 다음에 이 구보시의 일을 쓰는 이 서술자의 특성은 뭐예요? 지금 지식인으로서 막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죠? 왜? 지금 일제시대 아니에요? 하는데 몇 년도예요? 지금요? 네, 지금 이 구보시의 일이 언제나? 1930년.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네. 1930년부터 40년까지니까 네. 일제시대의 지식인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머리가 개운하면 친일파죠. 네. 지식인일수록 시대는 아는데 답답하죠. 지식인인데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일파죠. 그러니까 백수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뱅뱅 무슨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겠죠. 그러니까 문체로서 자
간결체 쓰기도 그렇고 건조체 쓰기도 그렇고 그죠? 그렇다고 강건체 써서 투쟁하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구보가. 네. 그러니까 만연체 스타일이 화려하게 쓰는 것도 좀 뻘쭘하고 만연체 스타일로 쓰는 게 이 주제에서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럼 다 질문 끝났죠? 네. 그냥 참고 삼아 문제 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세요. 몽타주 기법이 네. 그 몽타주는 이제 보통은 몽타주 자체가 이제 범인 잡을 때 눈썹 따로 그죠? 네. 코 따로 귀 따로.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바로 또렷하게 떠올리지를 못하겠죠. 네. 얘는 지금 지식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꼬리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대략 자신의 생각들을 점점 유추해가면서 노출해 나가면서 그죠? 그걸 전체를 이 몽타주로 늘어놓은 것들을 쭈루룩 이어서 생각하면 독자로 하여금 얘가 무슨 생각을 할 거다라고 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그 기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렇게 뭔가 하나 또렷하게 출되면 뭐 취업하든지 친일파를 하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든지 뭔가를 했을 텐데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또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뭔가 중요한데 뭔가 해야 되는 생각 같은데 어디 찔끔찔끔 늘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도 확실히 해결된 게 아닌데 근데 어렴풋이 드러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받아봐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으로 썼으니까 몽타주 기법이라 할 만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의식의 흐름도 쓰기도 하고 그쵸? 의식의 흐름도 쓰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만 쓰면 뭐 소설이 아니잖아요. 뭐 심리 보고서 그러니까 있었던 줄거리, 시간 경과나 장소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서사적인 과정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쓰고 논평도 하고 그러다 또 생각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백수처럼 된 이 지식인도 문제지만 그 지식인이 바라보는 삶 속에 사는 서민들이나 사람들도 애잔하죠. 그런 마음을 써줬을 거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몽타주 기법 됐나요? 네. 네, 또 질문하세요. 고현학적 창작 기법의 현학적 이제 지금 이제 뭐 별거 현학이라는 건 현학적. 현학은 거무련의 학이거든요. 이 현을 현묘지도라고도 했는데 그럼 도교를 말하는데 현묘지도는. 그러면 현묘한 현묘지도를 또 그 화랑도를 현묘지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학, 현묘 이건 뭐 철학적, 고답적, 높은 수준이라 고답적, 높은 것을 답사한다, 밟는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현학은 이런 뜻이에요. 형이상학적. 그러면 요거랑 반대는 이거는 형이하학적이에요. 형이하학적.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학문들. 그죠? 철학이 아니고 뭐 기가나 뭐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학, 현모, 철학, 고답, 형이상학이 같은 맥락인데 아이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고현학적이면 현학도가 높다 정도가 그럼 뭐냐 너무 철학적이지 않나 철학적인 이야기다 왜 현실 존재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지식인의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제 일단 단어는 됐죠. 자 거기에 고현학적 창작 기법이네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예를 들어서 의식의 흐름만 하더라도 이걸 초현실주의라고 하거든요. 현실을 넘어간, 현실을 벗어난. 그러면 이 창작기법, 의식의 흐름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안 썼어요. 이렇게 잡다한 생각 쓰고. 왜 이거를 무작위로 의식의 흐름을 하면 의식이 논리적으로 흐르나요? 이것 떠올랐다가 이것 떠올랐다 순서로 갑자기 이거 했다가 그죠? 마구잡이로 떠오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안 집어넣는데 지금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의식 보여준 대로 표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을 이해하던
아니면 초현실주의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고현학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하는 것을 모더니즘, 현대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결부된. 왜 그러냐면, 자, 학문에서 소프라알에서 소크라테스가 학문이란 무엇이냐, 그 전에 자연주의 시대에서 소크라테스가 학문이란 무엇이냐 시작하고, 그 제자는 플라톤이 이상과 현실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걸 보고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두 개 한꺼번에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했다가, 알렉산더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합숙 훈련시킨 제자거든요. 그래서 동방을 다 통일을 하니까 우리 스승들 학문이 짱이야 하면서 나머지는 쫙 제껴버리고 얘네들 것만 전했어요. 그래서 서양 학문이 시작돼서 실제적으로 여긴 자연 철학의 시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자연이 아니라 인간으로 화두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객관적인 면을 알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다가 프로이드에 가서,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과 의사 계열인데, 정신 분석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의식,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외면을 다뤘어요. 소크라테스는 외면, 내면. 그런데 프로이드는 당연히 내면을 다루면서 내면 아래에 있는 심층의식까지 다룬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문의 흐름이 여기 한번 전기가 소크라테스 온 것처럼 프로이드에서, 융에서 새로운 전기가 한번 왔어요. 인간의 내면 의식이라는. 요게 영향을 받은 게 심리학, 무의식, 무의식의 흐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식의 흐름이랄 때 이거는 무의식의 흐름이지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이 되는 게.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해됐나요? 그러면 고현학적 창작기법에서 현대의 풍속과 세태, 현대의 습관, 세상 태도 그런 걸 조사하고 지금 있는 일들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연구하는 것으로 작가의 창작 방식을 직접 드러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고현학적 창작기법, 직접 드러난다. 작가의 창작 방식을. 그러면 이게 뭐 있냐? 단장과 동책을 통해, 뭐죠? 단장과, 읽어봐요. 단장과 공책을 통해 구보가 세상 구경을 하며 소설을 창작한 과정을 보여줌.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창작 기법에서 어떤 소설가처럼 이렇게 창작을 하는 것 과정을 보여주거나 이런 걸로 소설을 쓴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공책을 통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현실주의 이런 거거든요. 소설의 창작 과정을 이렇게 쓰면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요 내용은 어디 나오죠? 자, 어쨌든 봤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고현학적 기법인데 세대와 세태에 대해서 어떤 노트에다 이렇게 써봐요. 근데 이 노트에 쓰고 연구하는 것들이 소설에 반영이 됐다고 쳐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 어떤 글자가 휙 열리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는 판타지 소설 보면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현대 풍속과 세태를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것들이 이 소설에서 실제적으로 보이면서 연관성을 갖고, 그죠? 글을 쓸 때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를 연관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렇죠. 여기에 어떤 영화가 나오면 여기 텔레비전이 나오죠. 그 텔레비전에 막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군비전 경쟁하는 게 막 나오면, 나중에 이걸 보면 그 반대예요. 여기에 있는 물에서 나온 그 외계인처럼 살아가는 물에서 사는 사람하고 어떤 여자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면,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같은 거. 그게 니네 윗소의 이념 대립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화면을 보면 이 배경이 왜 그렇고 왜 그런 결론을 갖고 뭘 묘사하고 싶은지가 딱 드러나는데,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 건 옛날에는 없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더라?
물에서 나온 그 여자 여기 목에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그거 딱 보고 나중에 숨 쉰다고 그래서 뭐요? 요즘 나온 영화인데 Shape of Water. 그거 네. 금방 맞춰버린다. 못 맞추기가 재밌는데 반전이 없었어. 좀 아쉬웠어. 또 4번 질문하세요. 근데 영화 보는데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 이런 거 안 보더라고. 네. 넌 다 봤냐? 아니요. 아는 거 보면? 그걸 딱 보고 거기에 화면에 나오는 거 다 이유가 있거든. 그냥 안 내보내거든. 또요. 없어요. 됐나요? 또 아까 하나 더 물었었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설 학습법이나 시험 보는 법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소설은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리상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서사니까 시간이 경과하고 이게 심리상황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흐름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점점 쭉 빠져들어야 재밌죠. 근데 갑자기 다 끝나도 상관없고 희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단, 전개, 절정 이렇게 하강을 안 하면 현장성으로 이렇게 놀부 데려다 때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끝났어? 뭐 난리 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설에서 희곡으로 복힐 때는 똑같은 5단 구조인데 이 흐름에 따라서 이 결론과 이거의 흐름에 따라 요 길이를 확장시켜서 이 상황에 맞게 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공간을 꼭 이제 만들어야죠. 희곡에는 이게 현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설은 다시 또 읽고 다시 읽으면 되는데 이 급격한 변화를 음미하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희곡은 안 그렇다는 급격하게 끝나면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갑자기 끝난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현장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소설은 어쨌든 죽음은 인사부예요. 죽음은 인사부에. 아마 한 번 했나요? 소설 수업? 그러면 죽으면 주제, 구성, 문체거든요. 3요소가. 문체는 아까 여러 가지 했죠. 네. 주제는 인간 똑바로 살아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 이제 구성밖에 없어요.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5단 구조인데 구성의 3요소가 인사배요. 인물, 사건, 배경. 자, 구성을 어떤 인물이 이런 심리적인 흐름에서 요게 이 심리적인 흐름을 하는 요게 배경, 시간, 공간. 뭐라고요? 시공,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사회 배경, 사회 시대 배경. 요새는 소재 배경이 떠요, 소재. 노란 단풍잎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뿌연 탄광지역이니까 탄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뿌연 탄광지역은 뿌연 그 추억. 노란 단풍잎은 노란 나의 추억. 추억을 매개체로 하는 색깔. 이해되세요? 이렇게 소재 배경이나 사건 배경, 시공간에서 시대 배경, 시대계 배경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소재 배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경 나오고 사건은 당연히 갈등 관계가 나오겠죠. 갈등의 원인. 중요한 소재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소재가 나오든지 사건의 원인이나 해결 과정. 그러니까 원인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는지 이 변화. 그 다음에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인사배예요. 인사배.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배로 2번 해요. 문상 가면. 자,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갈등 하나가 있으면 꼭 중간재가 있어요. 엉뚱한 애가. 얘랑 편들 수도 있는데 갈등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뭐 했는지, 얘가 얘한테 뭐 했는지, 얘가 뭐였고 얘는 얘한테 뭐 했는지를 사건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얘랑 치면하는 애는 얘랑 동조하는 애는 누군지, 얘 밑에 부하 하수인은 누군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구조처럼 삼각도처럼 실제로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거를 전부 다 정리가 딱 되면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를 하는 게 소설은 훨씬 나아요. 그럼 여기는 배경을 쓰는 거예요. 배경이라 특이점. 여기는 주요 인물들, 여기는 주요 사건들. 그 다음에 사건에다가 밑에 좀 연결해서 사건의 주요 의미들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인물이 나와봐야, 소설 나와봐야 막 30명, 40명 안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많이 나와, 5명? 3명? 뭐, 8명 나와봐야 주요 인물은 2~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말은, 이렇게 보면, 말이 많을 때는 말을 박스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 때문에, 화나서. 하면서 쫙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말하는 건 다 네모치고, A가 말하는 건 네모치고, B가 말하는 거는 동그라미 치고 C가 말하는 거는 세모 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A만 쭉 읽고 B만 쭉 읽고 C만 쫙 읽으면 캐릭터도 딱 잡히고 A 내용 하면 빨리 A 거 찾아가고 B 내용 하면 B 찾아가고 C 내용 하면 C를 찾아가야 돼. 이해됐나요? 고전소설은 특히 말이 되게 길어요. 뭐 사자성어도 있고 막 사례도 들고 그러면 왕이 말하면 네모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신하가 말하면 네모 부인이 말하면 세모 이렇게 치고 나중에 쭈르륵 보면 이 인물관계도가 훤하게 보여요. 그런 똑같은 원리로 희곡을 풀 때 보면 자 A와 B가 대화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라고 읽냐면 A 읽었다 B 읽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만 쭉 읽는 거예요. B만 쭈르륵 읽고 그래도 전체 A의 캐릭터가 잡히고 B의 캐릭터가 잡히죠. 그리고 대략 A가 이 정도쯤에서 이 말을 했어 이것도 잡히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는 A 거 찾아가고 B 거 찾아가고 이 정도에서 이거 얘기했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자 사과가 아주 맛있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어디다 쳐요? 요점 정도 할 때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과가 맛있다. 어디다 쳐요 동그라미를? 여기다 치는 거예요 사과가 맛있다 얘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를 기억 안 해도 돼요. 사과 좋은 거네. 이렇게. 체언하고 용언이 있으면 용언의 판단을 맛있다, 수다, 서럽다 이거를 체언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체크로. 그러면 나중에 시를 볼 때도 그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는 흥겹다. 그럼 바다의 동그라미고 바다는 차갑다. 그럼 바다의 세모예요. 판단이 안 되면 네모로 쳐놓는 거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쭈르륵 하고 되면 어조, 분위기, 태도, 긍정적인 소재, 부정적인 소재, 긍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국어는 몇 센치 더 가고 몇 센치 덜 가고 문제가 아니라 많이 갔다 반대는 적게 갔다 해요. 크다 반대는 작대예요. 적당하게 없어요. 적당한 거는 시험제가 논술에만 나와요. 논술은 100% 적당한 것만 나와서 크게도 볼 수 있고 적게도 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국어는 크다 반대는 작다고 좁다 반대는 넓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좁지 않은 것은 그럼 큰 거 찾아야 돼요. 좁지 않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그럼 뭐 찾아야 돼요?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하면 문과, 인문학 찾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흰색이 아닌 것은 회색 이런 거 아니죠. 검은색이에요 국어는. 논술은 회색을 준 다음에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접근했을 때의 차이, 공통점 차이점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비교해보는 거고 수능국어에서는 무조건 반대 개념 나온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자 A라는 사람 말투 끝에 서술어 보면 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나오죠? 그거에 따라 동그라미 세모로 쓰고 요걸 완성하는 게 소설풀이의 초점이고 이런 소설풀이를 이해하면 희곡도 이렇게 인물별로 읽고 인물 관계도를 만들게 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나오면 인물 문제 하나, 어떤 사건이 있는지 사건 문제, 그 다음에 배경이나 소재나 이거 특이한 뭐 문체나 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단락을 해석해가지고 보는 문제 하나,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소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읽고 풀어내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